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늘 첫 강의에서 저를 소개하기를 여러분을 합격의 길로 인도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끄는 대로 따라오시고 그리고 꼭 복습 잘 하시고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학습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한자 세대가 아니라서 읽을 줄 아는데 쓸 줄은 잘 몰라. 배울 학에 익힐 습자죠. 별로 호응을 안 해주네? 그죠? 배우고 익히는 것이 학습인데 요거는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초, 중, 고 때 학원 다니고 학교 다니고 또 뭐 과외 받고 근데 이걸 잘 안 해. 그런데 그것이 몸에 배어서 성인이 되어서 공무원 준비하는데도 이거를 잘 안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익혀서 자기 걸로 만들어서 시험장에서 쓸 수 있도록까지 만들어 놔야 돼요. 시험장에서 이게 분명히 배운 거고 이게 어느 책의 어느 페이지 정도까지 기억을 해. 뭐 상단인지 하단까지인가도 기억이 나. 그런데 막 헷갈릴 때가 있어. 그리고 답안지 내는 순간 또 그게 생각이 나는 경우가 있었죠.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런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를 알더라도 분명하게 자기 걸로 알아둬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강좌는 기초 강좌죠. 그래서 이제 생물을 고등학교 때 아예 안 했거나 문과라서 또는 공부한 지 오래되고 졸업한 지 물론 대학 때 간호학과나 또는 의료 관련 학과의 경우에 생물학을 따로 배우지 않죠. 생리학, 해부 생리학이나 생리학은 배우지만 그래서 생리학 파트는 여러분이 좀 이렇게 쉽게 다가가는데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강좌를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쉽게 강의하려고 또 쉽게 이 책을 편집하려고 이해를 썼는데 이제 효과가 있기를 바라고 편집 괜찮죠? 제가 직접 했어요. 좀 전문성이 좀 떨어져 보이기도 하지만 뭐 이 정도면 양호하죠. 그래서 쉬운 것부터 하지만 이런 기초적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또 이제 기본 과정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심화 과정까지 공부를 할 때 그 밑거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하나를 알더라도 분명하게 애매하게 알고 있으면 또 출제자들이 많이 문제를 꼬아서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에 경기도의 경우에 특히 서울시는 굉장히 어려워졌죠. 2017년도에도 최근 경향과 마찬가지로 꽤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되니까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5페이지부터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 생물을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어요. 수학도 실은 암기 과목입니다. 하지만 이해를 전제로 하죠. 우리가 고등학교 때 수학 공식 모두 다 외운 건 아니죠. 기본적인 거 외우고 그리고 필요한 것은 또 유도를 해서 또 문제를 풀 때 적용을 하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과목이 그렇듯이 생물도 이해를 기본으로 해서 이해를 전제로 해서 이제 암기까지 해둬야 됩니다. 시험장에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이해 위주로 강의를 할 것이고 그러나 때에 따라서 이해가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실은 이 생물학 전반에 걸쳐서 저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암기하는 것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특히 이제 분류 쪽에 가면 이제 암기하는 것들이 꽤 많으나 그런 부분들도 가급적이면 제가 이해를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각 챕터별로 각 챕터 뒤에 이제 문제가 나와 있는데 물론 여기 이제 기초 강좌라서 매우 쉬운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출제된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제가 카페에 올리거나 아니면 이제 이 시간 안배를 찾아서 뭐 수업 시간에 문제를 다룰 수도 있고요. 자, 우선 이제 5페이지 가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생명과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생명체, 그러니까 생명체의 대표적인 예를 사람으로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체에 대한 것이 생명과학이다. 그럼 생명과학을 어떻게 연구하느냐? 물론 이 생명과학의 탐구라고 되어 있지만 생명과학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과학에서도 물리학이나 화학 그리고 지구과학에서도 요즘은 인문학이나 사회학에서도 인문과학이니 사회과학이니 이런 용어를 쓰면서 이런 과학적 탐구 방법을 쓰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균합적 탐구 방법과 연역적 탐구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납적이라는 것은 결론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귀납적은 결론이 나중에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개의 사실들로부터, 물론 국어 시간에도 고딩 때 아마 배웠을 겁니다. 어떤 사실들로부터, 여러 가지 사실들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내가는 방법이 귀납적 탐구 방법이고, 이에 반해서 연역적 탐구 방법은 반대로 결론이 먼저 나오고 그것을 증명해가는 방법입니다. 생물학에서는 둘 다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씁니다만 주로 연역적 방법을 씁니다. 시험에는 연역적 탐구 방법이 되게 나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귀납적 탐구 방법은 아직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출제되겠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장담은 안 해요. 장담했다 나오면 또 큰일 나니까. 하지만 주로 연역적 탐구 방법이 나오고, 어떤 사실, 물론 이것도 어떤 사실의 관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실 관찰 또는 문헌을 조사하다가, 그러니까 쉽게 하면 논문 읽다가 또는 책을 읽다가 궁금증이 생기겠죠. 그래서 의문점이 생기면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인식을 하죠. 그럼 그 문제인식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답을 생각합니다. 그 답이 바로 가설이죠. 가설을 설정합니다. 이 가설이라는 것은 가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는지 틀린지 모르죠. 그것을 증명해 가야 되죠. 그 증명해 가는 과정이 탐구 과정이죠. 특히 연역적 탐구 과정. 그래서 실제 예를 들어가면서 이거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재에도 물론 그 예가 나와 있습니다. 7페이지에 이제 나오는데, 저는 다른 예를 들어서, 이제 책에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하시고, 제가 요 연역적 탐구 방법을 얘기할 때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이제 가을, 지금 딱 설명해 줬습니다. 꽃집 앞을 지나다가 국화꽃이 이제 아직 펴지 않은 상태로 화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화분 2개 사서 하나는 친구 주고 선물 주고 하나는 우리 집으로 가지고 왔어.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내 건 꽃 안 피었어. 그랬더니 근데 친구네 집에 갔더니 친구 건 꽃이 피어 있어. 그러한 사실을 관찰하고 어떤 생각이 드느냐? 분명 이 생명과학, 생물학은 이과 과목입니다. 그런데 이과 과목을 문과 과목처럼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어. 물론 요즘은 사회 과목들도 이해를 우선을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요 잠깐 동안 이제 이과적 사고방식을 좀 심어 드리려고 합니다. 내 건 꽃 안 피었는데 친구 건 꽃이 피었다. 그런 사실을 관찰하고 어떤 생각이 들까?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보고서 어떤 이는 꽃이 예쁘게 피었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문과적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죠. 또는 이해체능적 성향이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과적 성향이 있는 사람들도 물론 그걸 보고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지만, 곧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되게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 건 꽃이 안 피었는데 친구 건 왜 꽃이 피었을까? 왜 그럴까? 그게 문제인식이죠. 이 문제인식을 하지 않으면 연역적 탐구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냥 예쁘다. 또는 속아서 샀다. 이런 생각을 하면 더 이상 탐구가 진행되지 않겠죠.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인식. 그럼 내 건 꽃 안 피었는데 친구 건 왜 꽃이 피었을까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답을 내는 거죠. 나름대로 해답. 그게 가설이죠. 가짜설. 그래서 이 녀석이 바로 결론에 해당됩니다. 아까 귀납적 탐구 방법은 결론이 나중에 나오고, 연역적 탐구 방법은 결론이 먼저 나온다고 그랬죠. 그 가설이 결론에 해당되는데, 하지만 이 결론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아직 모르죠. 그러니까 잠정적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는지 틀린지 모르니까 그걸 증명해내야 되고, 그 증명하는 과정이 탐구 과정이 되겠죠. 제가 가설을 세워볼게요. 친구네 집이 빛이 좀 더 많이 들어와. 빛이 좀 더 세게. 그러니까 친구네 집은 이제 베란다에 놔뒀던데 그것이 정남향이고, 우리 집은 정남향이 아니고. 그래서 빛의 세기가
국화꽃의 개화에 영향을 준다.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가설을 세울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그 가설에 따라서 실험이 진행되는데, 그러니까 그럼 이제 내가 실험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계획을 세우겠죠. 탐구 설계, 실험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실제 실험을 해보는 것이죠. 탐구 수행. 그래서 친구네 집에서 물론 이제 과학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우리 집과 친구 집의 빛의 세기를 조사합니다. 조도계를 가지고서 빛의 세기를 측정해서 친구네 집이 좀 밝아서 1000럭스, LX라고 그냥 줄여 쓰기도 하는데 럭스, 조도의 단위입니다. 빛의 세기의 단위. 우리 집은 500럭스 베란다에, 물론 시시각각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 해가 떠서 지고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평균 정도를 내서, 그래서 친구네 집이 더 밝았다. 그러니까 친구네 건 꽃이 피었고 친구 건 꽃이 피었고 내 건 꽃이 안 피었다. 그래서 집으로 들어와서 그럼 이제 빛의 세기를 세게 해줘야 되겠구나 라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해봅니다. 그래서 집으로 들어와서 거기다가 이제 전등을 켜서 빛의 세기를 세게 해줬어. 그랬더니 꽃이 피었다라고 합시다. 우리 집에 있는 화분에 빛을 세게 비췄더니 꽃이 피었다. 그럼 그 꽃이 핀 결과, 자, 아까 맨 처음에 사실관찰, 이것은 내 건 꽃이 안 폈는데 친구 건 꽃이 폈다. 그 사실이고, 이제 여기 실험 결과, 내 건 꽃 1000럭스의 빛을 비춰줬더니 이틀 후에 꽃이 피었다. 이것은 이제 실험 결과인데 그걸 자료라고 합니다. 자료를 해석해야 되죠. 그러면 빛을 세게 비췄더니 꽃이 피었다. 그럼 처음 세운 가설 빛의 세기가 국화꽃의 개화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결론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어? 없겠어? 없죠. 빛의 세기 때문인지 다른 것 때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수능에 나왔던 내용인데 말 나온 김에 일부 지방에서는 최근에 수능 유형의 문제가 꽤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경기도, 강원도, 경북 이 정도는 문제가 조금 일반 생물학 수준까지 나오고, 이제 올 기준으로 전남이나 아니면 부산, 대구 이런 데는 문제가 조금, 또 저기 세종시나 충북 이런 데는 문제가 조금 쉽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수능 유형의 문제도 일부 출제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문제 출제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 수능은 20문제를 30분에 풀어야 되죠. 물론 꽤 많은 학생들이 20문제를 30분에 다 풀지 못합니다. 상위권은 가능한데 문제가 꽤 어려운 것들이 나와서, 특히 이제 유전 부분에서 나중에 이제 배우겠습니다만 가계도 분석 문제는 수능에서 굉장히 어렵게 출제됩니다. 그래서 수능에 나오는 3점짜리 가계도 문제를 내면, 근데 공무원 시험은 막힘 포함해서 1분에 한 문제씩 풀어야 되죠. 풀지 못합니다. 풀어내지 못해요. 그래서 3점짜리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거의 다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방금 제가 얘기했던 수능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는 지역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수능 문제도 풀어보는 게 좋은데, 그렇다고 다 풀어볼 필요 없고 2점짜리 위주로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 강좌를 마친 다음에 수능 유형의 문제를 준비를 해서 이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찌됐건 개미는 먹이를 물러갈 때 어떤 화학물질을 떨어뜨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 그 화학물질을 감지해서 되돌아온다라는 가설을 세웠어. 이때 그래서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그 화학물질을 일부 지웠어. 닦아냈어. 그랬더니 20마리의 개미 중에서 2마리가 되돌아왔어. 화학물질이 없으니까 못 돌아온다. 있어야 돌아온다. 그러니까 처음 세운 가설을 그럼 결론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있겠어? 없겠어? 없죠. 연역적 탐구 방법에서는 반드시 대조군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대조군. 그리고 또한 아까 귀납적 탐구 방법과 연역적 탐구 방법의 큰 차이가 뭐냐면, 귀납적 탐구 방법에는 가설이 없습니다.
그런데 연역적 탐구 방법에는 가설이 존재합니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고. 그럼 어떤 대조군을 설정해야 되느냐? 대조군은 일반적으로 자연 상태에서 내버려 둔 겁니다. 내버려 둔 것이 대조군이죠. 이에 반해서 어떤 처리를 해주는 것이 실험군입니다. 그럼 대조군은 내버려 둔 것. 그랬더니 20마리 중에서 예를 들어 18마리가 돌아왔다. 물론 통계 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 이 정도는 통계 처리하지 않아도 아까 세운 가설, 개미는 화학물질을 감지해서 자기 집으로 되돌아온다라는 것을 이제서야 결론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이래죠. 반드시 연역적 탐구 방법에서는 대조군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로 다시 돌아가서 빛의 세계가 국가꽃의 개화에 영향을 준다라는 가설을 세웠을 때 물론 자연 상태로 놔둔 것, 내버려 둔 것 또 필요하고, 그리고 이때 빛의 세계가 개화에 영향을 준다고 했을 때 여기서 내 실험자 의도대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빛의 색이죠. 그 빛의 색에 따라서 꽃이 피냐 안 피냐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 결과에 해당되는 것을 종속 변인이라고 하고, 그리고 실험자 의도대로 바꿔주는 것을 조작 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설을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서 실험 방법이 달라지는데 조작 변인만 다르게 해줘야 되죠. 예를 들어 빛의 세계 국가꽃의 개화 영향을 준다라고 가설을 세웠다 그러면 빛의 세계를 예를 들어서 뭐 아주 세세하게 하면 할수록 더 좋겠죠. 뭐 100럭스, 200럭스, 300럭스 쭉쭉해서 1000럭스, 1100럭스 쭉쭉. 그런데 이렇게 할 때 빛의 세기만 다르게 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온도도 다르겠다. 여기 100럭스의 빛을 비추면서 여기는 예를 들어서 500럭스의 빛을 비추면서 여기는 온도를 20도씨로 하고 여기는 30도씨로 한다면 빛의 세기가 영향을 주었는지 아니면 온도가 영향을 주었는지 알 수가 없겠죠. 이때 빛의 세기만 달리하고 나머지 모든 조건들을 다 똑같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통제 변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빛을 쪼이는 시간, 그리고 온도, 그리고 이산화탄소의 농도, 수분량, 그리고 꽃의 처음 상태, 심지어 화분의 크기마저도 모두 다 똑같게 해야 되죠. 그것을 통제 변인이라고 합니다. 절대로 바꿔서는 안 되죠. 조작 변인만 다르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행위, 그러니까 조작 변인만 다르게 해주고 통제 변인을 똑같게 해주는 행위를 변인 통제라고 합니다. 구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통제 변인과 조작 변인을 합해서 독립 변인이라고 얘기하죠. 자, 다시. 그럼 가설은 다시 빛의 세기가 조작 변인이고 국가꽃의 개화 여부가 종속 변인이니까 가설은 조작 변인과 종속 변인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온도를 다 똑같게, 나머지 모든 조건들을 다 똑같게 했는데 빛의 세기에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제가 임의의 결과를 주는 겁니다. 빛의 세기에 관계없이 모두 다 꽃이 폈다라고 한다면 이 가설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제 자료를 해석하고 결론을 도출해내는데 이렇게 실험한 그 결과, 자료가 그 가설에 맞으면 결론으로 받아들이는 거고, 그런데 그 실험 결과, 가설과 맞지 않다라고 한다면 가설이 잘못되었거나 또는 실험상의 오류가 있을 수 있죠. 혹시 실험상에 오류가 있는가를 점검하고 실험상에 오류가 있다면 그 오류를 고쳐서 실험을 똑같이 다시 해야 되고, 실험상에 오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가 가설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가설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가설을 수정해야 되죠. 그래서 가설을 수정하거나, 지금 이 단계에서 되겠죠. 가설을 수정하거나 다시 설정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가설을 세워보겠습니다. 일조량, 빛을 쪼이는 시간,
일조량이 국학고체 개화에 영향을 준다라는 가설을 쓰였어. 여기서는 일조량이 조작변이니까 일조량만 다르게 주고 나머지 모든 조건들을 다 똑같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는 10시간, 물론 다양하게 하면 할수록 좋지만 제가 설명을 위해서 그냥 2개만 할게요. 물론 자연상투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10시간 빛을 비추고 하나는 14시간 빛을 비췄더니 10시간 빛을 비춘 것은 꽃이 피었고 14시간 빛을 비춘 것은 꽃이 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화꽃은 일조량이 적어야 꽃피는구나 라고, 물론 실험 한 번만 해서는 안 되겠죠. 실은 여기 화분 하나만 있으면 안 되고 이제 통계학적으로는 이런까지 묻지는 않겠지만 보통 30개가 있어야 됩니다. 통계적으로는 이런까지 나오지 않겠지만 많으면 많을수록 신뢰도는 더 높일 수 있죠. 하지만 너무 많으면 그걸 처리하는데, 실험하는데 시간과 인력이 많이 소모되겠죠. 어쨌든 그렇게 했더니 그럼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아까 그 가설을 결론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데 그럼 모든 식물이 다 이렇게 일조량이 적을 때 꽃피느냐라고 확신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다른 꽃에도 적용을 시켜보는 겁니다. 이제 국학과 나중에 이제 과 배울 겁니다. 가족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생물에서는 과라고 번역을 합니다. 나중에 분리해서 배울 텐데 이제 하위 단계부터 종, 속, 과목, 강, 문, 계 배울 겁니다. 외우셔야 돼요, 나중에. 분류의 가장 기본 단위가 되는 종. 그래서 적어도 과 수준에서는 해봐야 되죠. 국학과 해봤으니까 뭐 배축과를 해본다 할지 장미과 등등 여러 가지 과를 해보고 이제 일반화 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 도출 및 일반화. 그래서 이렇게 일반화를 시킬 수 있겠죠. 어떤 식물은 낮의 길이가 짧을 단 날일, 낮의 길이가 짧아야 꽃피는 식물이다. 단일 식물. 어떤 식물은 반대로 낮의 길이가 길어야 일조량이 더 많아야 꽃핀다. 장일 식물. 이렇게 물론 실제로는 낮의 길이가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생태 부분에서 되겠지만 밤의 길이가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는 밤의 길이가 영향을 줘요.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 단일 식물은 엄밀히 말하면 장야식물이라고 해야 되고 장일 식물은 단야식물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조심할 것은 또 밤의 길이가 길어야 꽃핀다 그러니까 하루 24시간을 기준으로 밤의 길이가 12시간 이상이야 꽃핀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 식물의 종류에 따라서 정해져 있죠. 어떤 것은 적어도 10시간 있어야 된다. 어떤 것은 밤의 길이가 적어도 12시간 있어야 된다. 구체적인 것은 생태학 부분에 가서 생태계 부분에 가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식물들은 일조량에 관계없이 온도에 영향을 받아서 꽃이 핍니다. 그것을 중일식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일반화시킨다. 그래서 결론 도출 위에 일반화시킨다는 얘기는 아까 그 가설이 설이 되거나 이론 또는 법칙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런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학자들이 반복 또 다른 것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시험에서는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이 순서를 뒤죽박죽해 놓고 그러니까 요 연역적 탐구 방법의 한 예를 쭉 적어놓고 그런데 순서를 뒤죽박죽해 놓고 순서가 바르게 된 것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충분히 주어진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논리력이라면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야 되죠. 그래서 아예 이 녀석들을 암기해 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관찰, 문제의식, 가설 설정, 탐구 설계 및 수행, 자료해석, 결론 도출 및 일반화를 외워두시고 예를 들어서 시험에 이렇게 나왔다면 뭐라고 나왔다면 그 뒤에다가 이것이 문제인식인지 가설인지 가설이라면 가짜만 딱 써놓고 그다음에 문제인식이면 문제인식이라고 써놓고 또 자료해석인지 쭉쭉 써놓고 여기서 순서를 바로 잡는 것이 실수를 줄이고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이 탐구 수행 과정을 주고 이 실험 순서를 가르쳐주고 실험 과정을 가르쳐주고 차례대로 가르쳐주고 가설이 무엇이냐를 물을 수 있습니다. 이 탐구 설계 및 수행은 무엇에 따라 달라지면 가설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험 방법에 다르게 해준 것. 아까처럼 빛의 세기를 다르게 해줬다 그러면
가설에 반드시 빛의 세기가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온도를 다르게 줬다. 그럼 온도가 조작변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가설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탐구 방법이 달라진다. 때에 따라서는 요 탐구 수행과 사료를 결과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가설 관계 쭉 가르쳐주고 그것을 결론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 또 물어볼 수 있죠. 또는 실험 순서를 쭉 써놓고 대주군이 없는 실험을 딱 해놓고 이것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연역적 탐구 방법에서 반드시 대조군을 설정을 해야 된다. 실험군과 비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5페이지에 바로 아래쪽, 그 그림 아래쪽, 그림을 반드시 순서 기억하셔야 되고, 그림 아래쪽에 동그라미 2번, 괄호 2번에 동그라미 대조군, 실험군과 비교하기 위해. 이게 중요합니다. 자, 넘길게요. 6페이지에 레디의 실험이 있습니다. 이제 요거 뒤에 이제 진화에서도 살짝 나올 텐데, 생물이 어떻게 출현하느냐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어떤 학자들은 옛날에 생물은 무생물로부터 출현을 했다. 무생물로부터 생물이 생겨났고, 근데 생각해봐. 무생물이 저절로 생물이 될 수 있어? 나중에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아리스토텔레스조차도 소위 이렇게 무생물이 생물로부터 나왔다는 자연 발생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다. 생물은 생물로부터 만들어진다. 생물이 새끼 만들어서. 그것이 바로 생물 속생설인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무생물에 어떤 생기가 주어지면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에는 생물이 출현한다. 생물이 생긴다라고 했어. 하지만 이 생기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지 못하죠. 여러분 생각하기에 어느 게 맞을 것 같아? 이게 맞을 것 같죠? 물론 이제 나중에 하겠지만 이미 생물이 지금 현재 이미 생물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생물은 생물로부터 만들어지겠지만 원시 지구에 생물이 전혀 없었을 때 아무런 생명체가 없었을 때는 그런 생물이 어떻게 나왔겠어? 신이 만들었겠어? 창조론에 의하면 그러겠지. 그러면 창세기 하나 읽고 그냥 끝내면 돼. 또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어. 천체 비례설. 천체 비례설. 우주에서 올레자입니다. 날비. 생명의 씨앗이 날아와서 지구상에 생명체 생겼다. 그런 설들도 있어. 이런 게 시험에 나오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원시지구에 생명체가 없었을 때는 자연 발생설로 설명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배우도록 하고, 자, 레이디의 실험을 보겠습니다. 병을 2개를 준비하고, 실은 여러 개 했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두 무리로 나눠서 가나로, 가는 이제 가나 모두에 생선 도막을 집어넣고, 하나는 가의 경우에는 뚜껑을 덮지 않았고 아래 거는 저 입구를 천으로 막았죠. 천 뚜껑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위에는 구더기가 생겼고 아래쪽은 구더기가 생기지 않았다. 그럼 아까 제가 얘기한 이 자연 발생설과 생물 속생설 중에서 무엇을 증명하는 실험이 될까? 생물 속생설이겠죠. 파리가 거기 가서 알을 낳고 그 알이 부화되어서 구더기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럼 가나 중에 대주군은 누구일까? 가겠어, 나겠어? 내버려 둔 게 대주군이라고 그랬죠. 천으로 하지 않은 게 대주군. 그러니까 뚜껑을 덮지 않은 가가 대주군이고 나가 실험군이 되겠죠. 광합성에는 빛이 필요하다. 빛이 있어야 광합성을 한다라는 가설을 세웠어. 그럼 두 무리로 나누어서 하나는 빛을 비춰주고 하나는 빛을 안 비춰주고 하겠죠. 그럼 어느 것이 대조군이겠어? 빛을 비춰준 거 안 비춰준 거? 비춰준 거 안 비춰준 거? 비춰준 거. 왜? 내버려둔 거. 자연 상태에서 식물은 빛이 있는 곳에 사니까 빛을 비춰준 것이 대조군, 비춰주지 않은 것이 실험군이 되겠죠. 이 대조군, 실험군 구별하는 것도 때에 따라서 문제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약간 헷갈릴 수 있어. 이런 다른 예를 하나 들게. 니코틴이 생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럼 하나는 니코틴을 주고 하나는 안 주고 하겠죠. 그럼 어느 것이 대조군이겠어? 니코틴을 준 거, 안 준 거? 이때는 안 준 거죠. 담배 피는 쥐 봤어? 못 봤지? 이때는 니코틴을 안 준 게 대조군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 학자들이 이런 연역적 탐구 방법도 쓰고, 최근에는 주로 연역적 탐구 방법을 씁니다만 때에 따라서 귀납적 탐구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특히 진화를 연구할 때는 예를 들어서 물론 진화도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는데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 화석상의 증거라는 게 있어요. 그 화석을 가지고서 진화를 얘기할 수 있어. 그럼 그 화석에다 어떤 처리를 막 할 수 있어? 없죠. 그럼 여러 가지 화석이 있으면 그 화석, 개개의 사실들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내가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귀납적 탐구 방법이 되겠죠. 물론 그 화석상의 연구를 할 때 화석 가지고서. 그래서 생명과학자들이, 생물학자들이 이러한 방법들을 써서 이제 생물이 무엇이다. 그 연구가 누적되고 누적되어서 이제 생명체가 무엇이다. 라고 하는 생명현상의 특성을 규정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물의 특성 또는 생명현상의 특성.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사람을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정리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자기의 특성,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의 특성이 아니라 사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을 얘기하면 되겠죠. 뭐가 있겠어? 하나씩 물어볼 거야. 뭐가 있겠어? 책 보지 말고. 공부는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제가 주는 거 잘 받아 먹어도 되지만 저를 100% 믿으면 안 돼. 왜냐면 저도 실수할 수 있어. 그래서 과연 저 녀석 말이 맞는지 의심해가면서 공부를 해야 돼. 그렇다고 제가 틀린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물론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가 응용됐을 때, 어렵게 나왔을 때 똑같이 공부하고 같은 시간 공부하고 그렇다고 머리 나쁘고 그 차이도 없는데 누구는 그 문제를 맞추고 누구는 못 맞추고 이런 것들이 평상시에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느냐 그냥 막연하게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느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생명의 특성이 뭐가 있겠어? 집에서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집에서도 뭐가 있겠어? 자기 생각. 어제 하루 동안 내가 뭐 했는지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어. 그래서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생각하면 알 수 있겠죠. 뭐가 있겠어? 밥 먹어. 밥을 먹지. 밥을 먹는다. 세균도 뭐 굳이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세균도 밥을 먹지. 영양분을 섭취하죠. 그 영양분을 섭취해서 그럼 밥을 왜 먹어? 밥을 왜 먹어? 살기 위해서 밥을 먹죠. 모든 생물은 죽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개체 유지 현상이죠. 개체라는 것은 하나의 생명체를 의미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가로수로 심어지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세균 하나하나. 곰팡이 하나하나.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개체죠. 죽지 않으려는 현상. 그것이 개체 유지 현상. 그래서 밥을 먹었다. 그래서 그 밥을 먹으면 소화가 된다. 소화가 되는 것을 흡수한다. 그리고 그것이 혈액순환에 의해서 필요한 조직세포로 가서 더 분해되면서 예를 들어서 녹말을 섭취했다 그러면 녹말이 소화과정에서 나중에 구체적으로 배웁니다. 소화과정에서 엿당으로 분해되고 엿당이 또 포도당으로 분해되고 그 포도당이 주 에너지원으로 쓰이죠. 실질적으로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는 것은 물론 다른 것도 쓸 수 있지만 주로 포도당을 씁니다. 포도당에 저장된 에너지를 끄집어내서 우리 꿀로 쓰는 겁니다. 그럼 포도당을 더 분해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세포 호흡 과정이죠. 그래서 호흡이라는 것은 숨쉬기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뜻이지만 호흡이지만 진정한 의미의 호흡은 숨쉬기가 아니고 그럼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산소를 들여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초등학생 수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호흡 운동에서 일어나는 거고 진정한 의미의 호흡은 더 구체적으로 세포호흡이라고 하는데 또는 그냥 호흡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세포호흡 또는 호흡. 우리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인데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직접적인 에너지는 주로 ATP입니다. 나중에 더 배우겠습니다만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주로 ATP. ATP를 설명하고 가야 되겠네. 풀네임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만 아데노신, 트리, 물론 외워두면 편리합니다. 포스페이트. 이제 시험에는 이 ATP가 무엇으로 구성되느냐 이런 것들도 물어보니까 그래서 여기 트리라는 뜻을 알아야 돼요. 이런 기본 상식이죠. 모노. 네, 모노드라마 이런 거 들어봤죠? 모노드라마가 뭐야? 배우 혼자 나와서 이연기했다, 이역했다, 저역했다 하는 걸 모노드라마라고 하죠. 혼자, 하나라는 뜻입니다. 숫자 1 의미하는 접두어죠. 그 다음에 D 또는 B 또는 BIS 그러면 모두 숫자 2를 의미하는 접두어입니다. 트라이앵글, 앵글이 각이죠. 각. 트라이앵글, 트라이가 삼각, 트라이앵글이 삼각형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숫자 3을 의미하는 접두어죠. 테트라, 펜타 쭉쭉 있지만 우선은 요거 기억하시고 또 폴리 기억하세요. 폴리. 그래서 폴리는 많은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ATP라는 것은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에 3개의 인산기가 있다. 포스페이트는 인산기입니다. 이제 이 생물이 생명과학이 처음에 좀 어려운 것은 이 용어가 생소해서 또 영어를 많이 쓰고 또 이니셜로 쓰고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에 3개의 인산기가 결합되어 있다. 그럼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은 무엇이냐? 아데닌이라는 물질과 당이 결합되어 있다. 물론 이 당은 더 구체적으로 단당으로 5탄당으로서 리보스라는 당입니다. 리보스. 5자 생략해도 돼요. 리보스. 기초반이라 쉽게 하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런 건 설명을 해야 돼. 공부의 왕도가 있다 없다.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어 못했어. 자기 생각하기에.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공부의 왕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공부의 왕도가 있어요. 공부의 왕도가 없다는 건 공부 못하는 사람들 얘기고 공부의 왕도가 있어. 공부의 왕도는 반복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내신 준비할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공부할 때 교과서 읽어봤어? 읽어봤어? 교과서를 아예 안 읽어. 학원 다니니까 학원 교재만 보고. 그리고 그냥 문제 찔끔 풀고 이렇게 듣다가. 아까 얘기했던 배우는 건 많이 해. 익히는 걸 잘 안 해. 그래서 학원도 열심히 다니고 수업, 인터넷 강의도 들고 지 실력이 드는 게 아니야. 선생 실력만 들어.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 반복. 익혀야 돼. 공부의 왕도는 반복. 생물 공부의 왕도. 뭐가 있겠어? 여기에다가 나랑 같이 공부하는 거지. 이제 시험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생물학에서 중요한 것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출제자는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다룰 수 있지만 이게 또 100%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 20문제를 냈다 그런데 그 속에 세포 소기관에 대한 문제가 없다. 이게 이상한 문제인 거야. 생물 전공 안 하는 사람이 낸다는 얘기야. 또는 광합성 문제가 없다. 중심 문제죠. 세포호흡이 없다. 이런 건 반드시 있어야 돼. 등등. 그래서 생물 전공하는 사람들이 대동소이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 올해 이제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와서 이제 쪽지를 글을 남기는데 이러다 보면 또 내 자랑하는 것 같아. 그냥 자랑하는 거예요. 대놓고. 내가 출제한 줄 알았다. 진짜
이제 올해 곧 합격자 발표 다 나면 이제 수기 올라올 건데 분명히 그런 말 있을 거야. 제가 시킨 건 아닌데 뻔합니다. 물론 조금씩 아주 20문제 전부는 아니지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어. 그래서 생물은 저랑 공부하면 됩니다. 더군다나 제가 22살 때부터 강의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기로 넘어온 게 지금 20년 다 됐어. 22살 때는 이제 중딩들 강의를 했었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요 공무원 생물을 강의하는 사람들 중에는 제가 가장 오래됐죠.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은 기출문제를 갖고 있죠. 왜냐면 예전부터 모아왔으니까. 제가 2001년부터 문제를 수집했어요. 그래서 그 이전 문제도 있고, 근데 그 이전 문제 또는 오래된 문제들은 문제가 너무 쉬워. 그래서 보자마자 답이 톡톡 튀어나와. 하지만 그런 것들도 시험에 요즘도 가끔 한두 문제씩 나옵니다. 왜냐면 난이도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는 꽤 어렵게 출제가 돼요. 그래서 제 노트북에는, 이러면 내 노트북을 훔쳐갈지도 모르는데, 기출문제가 정확히 세진 않았는데 얼추 한 3,000문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트북 1억 준다 그래도 내가 안 바꾸죠. 바꿀까? 복사해놓고. 그래서 아까 했던 얘기 다시 할게요. 요 리보스는 그래서 지금 반복하는 겁니다. 지금 하고 나중에 얘기 나올 때 또 할 겁니다. 리보스는 5탄당인데 당이 1개면 단당류라고 하고, 당이 2개면 이당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당이 여러 개면 다당류라고 하죠. 그 단당류의 경우에도 탄소의 개수에 따라서 탄소가 하나면 당이 아니지. 하나짜리 당은 없어. 3탄당부터 있습니다. 3탄당부터 7탄당까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물론 이건 기초 내용은 아니지만 이렇게 슬쩍 얘기하는, 물론 나중에 또 기본반 심화를 얘기하겠지만 이런 것들도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3탄당부터 7탄당까지 있는데 탄소 개수에 따라서 리보스는 5탄당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각형 구조가 나타낼 때 탄소 번호를 1', 이걸 대시라고 읽는 사람들인데 대시 아닙니다. 대시는 이렇게 긋는 게 대시죠. 그래서 나중에 저는 쓰고 직원들은 지우고 4', 3'. 이거 외워야 돼. 그럼 2 방향. 나중에 얘기할 겁니다만 DNA 복제 방향입니다.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래서 5-3- 이렇게 읽지 않습니다. 프라임입니다. 프라임. 4', 3'. 그래서 탄소 번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 2', 3', 4', 5'. 이렇게 5개의 탄소 원자가 있고, 그리고 지금 리보스 설명하는 거예요. 2번 탄소에 OH가 있고 3번 탄소에도 OH가 있고, 하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1번 탄소에 바로 아데닌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또 아데닌이라고 읽습니다. 티민이라고 읽고요. 구아닌, 그리고 시토신 또는 사이토신이라고 읽습니다. 시토신 또는 사이토신. 사이 또는 C라고 읽을 수 있겠죠. 물론 미국 놈들은 사이토신 이렇게 읽습니다. 이 녀석이 DNA에 있는 염기이고, 또 티민 대신에 우라실이 있으면 우라실. 그러니까 나중에 또 얘기합니다. DNA는 아데닌, 티민, 구아닌, 시토신이라는 염기가 있고, RNA는 아데닌, 우라실, 구아닌, 시토신 염기가 있고. 설마 DNA가 뭔지 모르진 않겠죠? DNA는 유전물질. 물론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염기인 아데닌이 있고, 염기가 뭐야 그럼? 염기. 뭘 염기라고 그래? 시험에 직접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알아야 문제 풀 수 있게끔 나올 수 있습니다. 산과 염기.
빠르면 초딩 때부터 배웠죠. 산, 애시드, 염기, 베이스를 번역한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산의 정의가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시드는 산은 물에 녹아서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산이라고 하고, 물에 녹아서 수산화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염기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적을 필요 없어요. 화학적인 내용이니까 이해만 하시면 돼요. 염산이라고 읽죠. 염산. 물론 기체 상태일 때는 염화수소. 이 녀석이, 이 기체가, 염화수소 기체가 물에 녹으면 그걸 염산이라고 합니다. 물에 녹아서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이 되죠. 물에 녹아서 수소이온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산. 또 H2SO4 황산이라고 읽죠. 황산. 물론 진한 황산은 이온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온이라는 것은 이온, 전하를 띠는 입자. 이와 같이 수소이온, 염화이온, 전하를 띠는 입자를 이온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진한 황산은 이온화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묽은 황산은 이온화가 되는데, 수소이온 2개, 요 2가 수소 원자 2개라는 뜻. 그래서 수소이온 2개와, 그럼 나머지 그대로 써줍니다. 나머지 그대로 써주고, 그런데 이런 반응 전후에 있어서 원자의 종류 달라지지 않고, 그죠? 개수 달라지지 않고, 아까 여기서 수소 원자 1개, 염소 원자 1개, 각각. 여기도 마찬가지 수소 원자 2개, 황 원자 1개, 그리고 산소 원자 4개. 그대로. 종류와 개수 달라지지 않고. 그 다음에 전하. 쉽게 말하면 전하는 전기라는 말이에요. 전기.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 그런데 이런 상태는 소위 중성 상태라고 얘기하는데, 전기 띄어 안 띄어? 이런 상태는 전기를 띄지 않죠. 기체 상태는 전기를 띄지 않아. 그럼 반응 후에 얘네들이 전하를 띄었지만 그걸 합한 것은, 더한 것은 역시 전하를 띄지 않아야 되죠. 그러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합하면 0. 이때 플러스 2, 플러스 1자리가 2개 있으니까 플러스 2의 전하가 있고, 그럼 여기 마이너스 2의 전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2 마이너스. 이렇게 이온화가 되죠. 어쨌건 물에 녹아서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 산. 또 질산. HNO3. 질산이라고 읽습니다. 수소이온 그대로 써주고, 나머지 그대로 써주고, 염산, 다시 미안, 질산일 때 전기적으로 중성, 빵. 그러면 플러스 1이니까.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죠. 그게 합해서 0 되죠.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이런 생략. 그렇죠? 또 하나. 요건 암기. 암기하세요. 아세트산입니다. 아세트산의 경우에는 맨 뒤에 있는 H가 수소이온이 되고, 나머지 그대로 써주고, CH3COO-. 지금 여기서 개념 잡을 것은 물에 녹아서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뭐라고 한다? 산이라고 한다. 그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아세트산 발효를 배울 건데, 그래서 이 아세트산의 화학식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CH3COH. 아세트산. 이거는 암기. 자, 이게 산이고, 염기. 예를 들어 NaOH. 수산화 나트륨. 이렇게 읽습니다. 미국 놈들은 앞에서 붙어있지만 우리는 뒤에서부터 읽어요. 수산화 나트륨. 물론 고체입니다. 그래서 물에 녹으면 나트륨 이온과 그리고 수산화 이온으로 이온화가 되죠. 물에 녹아서 수산화 이온이라고 합니다. 물에 녹아서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염기. 또 다른 예를 들면 수산화 칼륨. 이 정도 원소 기호는 알죠? 칼륨.
제가 예전에 재수생 하나를 가르쳤는데 제가 이제 생물을 가르치러 갔는데 화학생이 바쁘다고 그 학생 과외를 해주래. 화학을. 그래서 이게 뭐지? 나트륨이니까 예체능에서 이과로 바꾸네요. 성악하다가 나트륨이래. 칼륨이래. 이건 알아. 이게 뭐지? 글쎄요. 몰라. 그런 애를 제가 2달 만에 2시간씩 7번 만에 14시간 만에 화학을 48점을 만들었습니다. 별로 안 놀래네? 50점 만점이야. 자랑했어. 제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자, 칼륨 이온과 수산화 이온으로 이온화가 되죠. 수산화 이온. CaOH2 칼슘 그리고 수산화 이온 2개. 됐죠? 이런 것들을 염기라고 합니다. 참고로 수산화 칼슘의 포화 수용액을 석회수라고 합니다. 초딩 때 배운 거. 석회수는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오래돼서 다 잊어버렸어? 이산화탄소를 확인할 수 있죠. 그것은 다음에 배울게요. 살짝 쓸게.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CO2, 이산화탄소를, 이 염기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직접 시험에 나오진 않겠습니다만 실험 내용과 관련해서 염기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그래서 CaCO3 탄산칼슘이라고 읽고 그리고 물. 물론 이 지금 수산화칼슘이 물에 녹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탄산칼슘을 만드는데 이건 흰색 앙금, 고체, 아주 작은 고체가 생겨. 그러니까 뿌옇게 흐려지죠. 자, 산염기의 정의를 얘기했어요. 다시 정리할게요. 산염기 정의가 몇 가지 있는데 우리 시험에는 방금 얘기했던 물에 녹아서 수소이온을 내놓는다. 이게 산. 또 염기는 물에 녹아서 수사이온을 내놓는다. 그런 물질. 근데 실제로는 이게 시험에 안 나와. 또 뭐가 나오냐면 또 다음 정의가 또 있어.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산이라고 한다면 수소이온을 받는 물질, 이걸 염기라고 정의를 해. 수소이온을 받는 물질. 자, 이거 뭐라고 읽어요? 냄새 맡아봤어? 이거 냄새 맡으면 안 돼. 아주 머리가 굉장히 아파. 굉장히 해로워. 암모니아죠. 근데 암모니아는 물에 어마어마하게 잘 녹죠. 그래서 물과 반응하면, 적지 마세요 아직. 꽤 많은 학생들이, 화학을 제대로 안 배운 학생들은 이렇게 되고 H 하나 가고 그럼 OH 남죠. 수산화 암모늄이라고 물론 읽습니다. 이 녀석이 암모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으로 이온화가 되니까 수산을 내놓으니까 염기가 아니고, 물론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수산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암모니아가 물에 있는 수소를 빼앗아 옵니다. 수소 이온을. 그래서 수소 하나 빼앗아 오니까 이렇게 되고, 수소 이온을 빼앗아 왔으니까 플러스 1의 전화를 뜨겠죠. 이해돼? 이해돼? 여기 물에 있는 수소 이온을 뺏어온단 말이야. 이해됐어요? 그럼 물은 H 하나 잃어버렸으니까 OH죠. 그런데 반응 전에 전기적으로 중성이면 반응 후에도 합하면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니까 이렇게 되지.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수소이온을 받는 물질을 염기라고 한다. 저는 요게 시험에 나옵니다. 직접 나온 건 아니야. 하지만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 그렇죠?
시험은 여기 나와요. 생물에서는 물에 녹아서 수소연을 내놓는 물질 산, 수소연을 받는 물질 염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 자, 그래서 아까 여기 아데닌이, 티민이, 구아닌, 시토신, 우라실 이런 걸 염기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 1번 탄소에 염기가 붙어 있고 5번 탄소에 인산기를 PI로 표시합니다. 인산기가 3개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은 요만큼이 아데닌, 다시 이게 리보스였죠. 리보스에 아데닌이 결합한 물질 5번까지 포함해야지. 요게 아데노신. 거기에 인산기가 하나, 둘, 3개 결합되어 있으면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 그것을 ATP라고 한다. 됐죠? 이 ATP가 우리 생명체 내에서, 그러니까 세포 내에서 주 에너지로 쓰입니다. 여기 에너지가 다시 그릴게. 빨간색 때문에 더러워졌으니까. 리보스에 있는, 다시 답을 먼저 말해봤네. ATP에 있는 당은 리보스 암기하셔야 돼요. 저 5탄당인데 1, 2, 3, 4, 5번 탄소가 있고 2번 탄소에 OH가 있고 1번 탄소에 아데닌 염기가 결합되어 있고 5번 탄소에 인산기가 하나, 둘, 3개 결합되어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한다?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 AT라고 한다. ATP. 아데노신 3인산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이것을 에너지원으로 쓰는데 여기에 에너지가 저장돼 있어. 어디에? 여기 물결, 물론 여기도 다 저장돼 있어. 실은 이런 결합들이 다 저장되는 나중에 구체적인 얘기하도록 하고 특히 이 부분을 고에너지 인산결합이라고 하는데 진짜 에너지가 듬뿍 들어있다는 뜻은 아니야. H3PO4가 인산입니다. 이게 인산이에요. 인산. 그럼 이 녀석은 어떻게 이온화가 되냐면 이런 걸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 이건 이해. 아, 그렇구나. 시험에 이런 식 안 나와. 거의. 그럼 아까 수소이온이 플러스 1에 전화를 뜨는데 3개 있죠? 나머지 어떻게 하라고 해서 그대로 쓰라 그랬지? 이렇게 되겠지? 그치? 플러스 3에 전화를 뜨니 그 녀석은 마이너스 3에 전화를 떠야 되겠지? 중요한 건 인산기가 마이너스 전화를 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인산기가 무슨 전화를 띈다? 마이너스 전화를 띈다. 인산기가 마이너스 전화를 띈다. 때려 죽여도 암기까지 하셔야 돼요. 이해했으니까. 그럼 얘도 마이너스를 띄고 있고 얘도 마이너스를 띄고 있고 얘를 마이너스를 띄고 있어. 전기는 같은 전기끼리 친해 안 친해? 밀어내죠. 플러스 밀어내는 것을 청력이라고 하죠. 초딩 때 배웠어. 자석도 N극 밀어내고 S극 밀어내죠. 청력이라고 하죠. N극 S극 서로 잡아당기고 플러스 전화 마이너스 전화 서로 잡아당기죠. 반대되는 전화끼리 잡아당기는 것을 인력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 지금 마이너스인데 서로 지금 밀치고 있는데 지금 묶여 있죠. 결합돼 있어. 안정해, 불안정해. 쉽게 말하면 지금 용수철에 나무 판자가 있고 그걸 내가 누르고 있어. 거기 어떤 작은 물체가 있어. 그런데 지금 이게 튕겨나가려고 하는데 이걸 내가 누르고 있죠. 손을 치우는 순간 이 물체는 어떻게 튕겨나가겠죠. 쉽게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에서 쉽게 떨어져 나가. 그러면서 여기 저장된 에너지가 나오죠. 그 에너지를 여러 가지 생명활동에 쓰는 겁니다. 이해됐죠?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빠졌어? 지금 우리 생명현상의 특성으로 개체유전상을 하나 공부했는데 밥을 먹는다. 살기 위해서 개체유전상. 그럼 밥을 먹으면 소화되고 그것이 흡수되고 세포호흡 과정에서 포당이 더 분해되면서 ATP를 만들어낸다. 그 세포호흡도 역시 생명현상의 하나인데 그걸 소위 물질대사라고 하죠. 또 하나 또 쓸 게 있어요. 물질대사. 우리 일상생활에서 신진대사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 말이야. 생명체 내, 특히 세포 내에서 일하는 일련의 화학반응, 모든 화학반응을 통틀어서 물질대사라고 합니다. 생체 내에서, 즉 더 구체적으로 세포 내에서 일하는 화학반응을 물질대사라고 하죠.
화학 실험실에서 어떤 시험관 내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난다. 그건 물질대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생명체 내세라는 반응을 물질대사라고 하죠. 생명체 내세라는 반응을 물질대사라고 한다. 쉬었다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10분 정도 쉽시다.